안녕하세요. 저는 72세 김동철입니다. 35년간 한 회사에서 격리부장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한답시고 임야에 투자했다가 평생 모은 재산 3억 5천만 원을 모두 날렸거든요. 심지어 살던 아파트 전세금까지 빼서 투자했는데 결국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아내와 둘이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확실한 투자라고 믿었어요. 임산물 농사라니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땅도 사고 농사도 지으니 이보다 더 안전한 투자가 어디 있겠다 싶었죠. 게다가 몇 달만 해봐도 수익이 눈에 보일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5,000평의 땅은 모두 사라지고 저희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건지 지금부터 모두 말씀드릴게요. 3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죠. 퇴직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처음엔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퇴직금 8천만 원에 그동안 모은 돈까지 합쳐서 전세로 살던 아파트도 안정적이었고 국민연금도 매달 80만 원씩 나왔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더군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아내 순이가 병원비라도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컸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서 씨가 신이 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동철이 형, 나 요즘 임야 농사로 돈 좀 벌고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은 순수익이 나오니까 연금보다 훨씬 낫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서 씨는 저보다 5살 많은 67세인데 젊을 때부터 별별 사업 다 하며 살던 사람이라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려웠거든요. 서영, 농사가 뭐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나이도 이만큼인데 농사라니요? 아니에요, 형. 이건 일반 농사가 아니라 임산물 농사예요. 땅만 사면 전문 업체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해 줍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수익만 받으면 되는 거죠. 서 씨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강원도 어느 산간 지역에 임야를 사서 산나물이나 약초 같은 임산물을 기르는 건데 전문 관리 업체가 모든 걸 대신해 준다는 거였어요. 땅 주인은 그냥 투자만 하고 수익 배분을 받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전한 겁니까? 요즘 사기도 많다던데요. 형, 제가 벌써 6개월째 하고 있어요. 매달 정확히 입금되고 있고 땅 등기 부등본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 씨가 보여준 통장 내역을 보니 정말로 매달 100만 원씩 입금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등기 부등본에도 분명히 서 씨 이름으로 임야가 등록되어 있었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 순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이야, 서 씨가 하는 임야 투자 얘기 들어봤는데 어떻게 생각해? 임야요? 농사 짓자는 건 아니죠? 아니야. 우리가 직접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전문 업체가 다 관리해 준대. 우리는 땅만 사고 수익 배분만 받으면 되는 거야. 순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여보, 우리 나이에 무슨 투자를 또 해요?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될까요? 그렇긴 한데 요즘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잖아. 월 100만 원만 더 들어와도 훨씬 여유로워질 텐데. 사실 저도 마음이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었어요. 평생 보수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라 새로운 투자는 늘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서 씨가 저를 불렀어요. 동철이 형, 임야 담당하는 박 대리가 오늘 이쪽에 온대요. 한번 만나서 설명 들어보실래요? 글쎄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그냥 설명만 들어보세요.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요. 결국 호기심에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서 씨가 데려온 박상민이라는 사람은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인상도 선량해 보이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철 선생님. 박상민입니다. 서 선생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임야 투자가 정말 안전한 겁니까? 박상민은 친절하게 웃으며 서류 가방에서 여러 자료를 꺼냈어요. 선생님,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안전한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예금이나 적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너무 낮아서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죠. 그렇다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건 위험하고요. 박상민의 말이 맞았어요. 요즘 은행 금리로는 진짜 푼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게 임야 투자입니다.
땅이라는 실물 자산이 있으니 안전하고 임산물 수익까지 나오니 일석이조죠. 박상민이 보여준 자료는 정말 그럴듯했어요. 강원도 산간 지역의 임야 사진들, 산나물과 약초 재배 현황, 그리고 수익 분석표까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정부에서 지정한 청정 지역이라 임산물 품질이 우수해요. 그래서 수요도 많고 가격도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선생님처럼 경험 많으신 분이야말로 이런 안정적인 투자에 적합하세요. 모든 관리는 전문 업체가 하니까 선생님은 편안히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박상민은 계속해서 장점만 강조했어요. 정부 지원 사업이라서 세제 혜택도 있고 땅가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1000평당 500만 원 정도예요. 최소 투자는 5000평부터 가능하고요. 5000평에 2억 5천만 원. 제가 가진 돈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좀 많이 크네요. 하지만 선생님, 이 정도 규모는 되어야 의미 있는 수익이 나와요. 월 100만 원 수익을 생각하시면 2억 5천만 원 투자는 적은 편입니다. 박상민의 말에 따르면 연 수익률이 15% 정도 된다는 거였어요. 은행 금리의 몇 배나 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제가 가진 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3,000평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1억 5천만 원이면 월 60만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거든요. 1억 5천만 원이면 제가 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과 비슷했어요. 월 60만 원이면 연금과 합쳐서 생활비는 충분할 것 같았고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사실 이 투자 기회가 그렇게 오래 열려 있지는 않아요. 정부 지원 사업이라 승인받은 분량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박상민은 은근히 서두르는 기색을 보였어요. 다음 주까지는 결정해 주셔야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순이야, 박대리 말로는 정말 안전한 투자 같던데? 여보, 그 사람 말만 듣고 어떻게 믿어요? 혹시라도 사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 씨가 벌써 6개월째 하고 있잖아. 매달 돈도 잘 받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저는 점점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연금만으로는 정말 빠듯했거든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박상민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대리님, 3,000평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선생님.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계약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임야 3,000평을 제 명의로 사는 거였고 관리는 박상민이 소속된 회사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나니 정말 안심이 되더군요. 내 땅이라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박상민은 한 달 후부터 수익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첫 달은 적응 기간이라 좀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2달째부터는 안정적으로 나올 거예요. 한 달 후 정말로 제 통장에 45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예상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첫 달치라고 생각하니 나쁘지 않았어요. 2달째에는 60만 원이 입금되었고 3달째부터는 정확히 65만 원씩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봐. 정말로 돈이 들어오고 있어.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아내도 이제는 마음을 놓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 박상민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무슨 소식인데요? 선생님이 투자하신 지역에 정부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친환경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에요. 박상민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그게 저희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땅값이 몇 배로 뛸 거라는 얘기죠. 임산물 수익은 기본이고 땅가 상승 효과까지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좋은 소식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개발 승인을 받으려면 지금보다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하네요. 최소 5,000평은 되어야 개발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고 해요. 박상민은 추가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2,000평을 더 사서 총 5,000평으로 만들자는 거였어요.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는 가격이 몇 배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죠. 추가 투자 금액은 1억 원이었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부족한데요. 그럼 전세금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몇 개월 후면 땅값이 올라서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거예요. 전세금까지 빼서 투자하자는 얘기였어요. 좀 위험해 보였지만 박상민의 설명을 들어보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죠? 선생님, 저희가 지금까지 거짓말한 적 있나요? 매달 수익금도 정확히 지급했잖아요. 그 말이 맞았어요. 지금까지는 약속을 잘 지켰으니까요. 결국 저는 아파트 전세금 2억 원을 빼서 추가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월세 아파트로 이사했고요. 순이야, 몇 개월만 참자. 개발 사업이 확정되면 우리 땅값이 몇 배로 오를 거야.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전세금까지 빼서 투자하다니. 걱정 마. 박 대리가 확실하다고 했어. 추가 투자 후 첫 달에는 정말로 120만 원이 입금되었어요. 5천 평에서 나오는 수익이라고 했는데 계산이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박상민과 연락이 잘 안 되더군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고는 답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약속했던 개발 승인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박 대리님, 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행정 절차가 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박상민의 답변은 항상 애매했어요. 더 이상한 건 수익금 입금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떤 달은 60만 원, 어떤 달은 80만 원, 또 어떤 달은 아예 입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 대리님, 수익금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가요? 임산물 시장 상황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하지만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박상민은 계속해서 개발 사업을 핑계로 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 씨에게서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철이 형, 큰일 났어요. 박 대리가 연락이 안 돼요. 뭔 소리예요? 며칠 전부터 전화를 받지 않아요. 회사에 가봤더니 문이 잠겨 있고요. 서 씨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수익금 입금이 중단되고 담당자와 연락이 안 되는 거였죠. 우리는 급히 강원도 현장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내 땅이 정말 있는지, 임산물 농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강원도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 험했는지 모릅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서야 겨우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땅은 있었어요. 등기부등본상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산물 농사라고는 흔적도 없었어요. 그냥 잡초만 무성한 빈 땅이었습니다. 산나물도 약초도 없고 관리시설이라고는 낡은 컨테이너 하나뿐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주변에 있던 마을 주민에게 물어봤더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요? 여기는 원래 농사 못 짓는 땅이에요. 경사도 너무 급하고 토질도 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 키워요. 그럼 임산물 농사를 한다고 하던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본 적 없는데요. 가끔 외지 사람들이 와서 땅을 보고 가기는 하던데. 우리는 완전히 당한 거였어요. 서 씨와 저는 말을 잃고 그 황량한 땅을 바라봤습니다.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산 게 고작 이런 잡초밭이라니요. 형, 우리 완전히 당한 것 같아요. 서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급히 서울로 돌아와서 박상민이 다니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건물관리사무소에서는 한 달 전에 이사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야반도주하듯 갔어서 연락처도 안 남겼어요.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조직적인 사기였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순이야, 우리 당했어. 뭔 소리예요? 박상민이 사기꾼이었어. 임산물 농사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고.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우리 돈은요? 돈은 다 날아간 것 같아.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발로 뛰며 돈을 되찾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고발장을 냈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원찮았습니다. 어르신, 이런 부동산 투자 사기는 입증이 쉽지 않아요. 계약서상으로는 임야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농사도 안 짓고 있잖아요. 그건 관리업체의 문제이지 매매 자체가 사기는 아니에요. 게다가 박상민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 같고요. 경찰 수사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어요. 변호사도 만나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땅 자체는 선생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완전한 사기는 아니에요.
다만 임산물 농사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계약 위반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돈을 가지고 사라진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변호사비만 몇백만 원 들이고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우리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이 전국에 수십 명 있었어요. 모두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고 총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당했는데 왜 뉴스에서는 안 나와요? 부끄러워서 신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게다가 명목상으로는 임야 매매니까 사기로 입증하기도 어렵고요. 피해자 모임에 참석해봤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어요. 모두들 돈 되찾을 방법이 없다며 체념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5,000평 땅은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었어요. 교통도 불편하고 농사도 안 되는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평당 10만 원 정도면 팔릴 거라고 했어요. 5,000평에 5천만 원. 제가 3억 5천만 원 주고 산 땅이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였죠. 그것도 운이 좋으면 그 가격이에요. 솔직히 그런 상간벽지 땅은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결국 4천만 원에 겨우 팔았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월세 아파트 보증금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상민 일당이 사라진 후 몇 달 동안은 아무 수입이 없었거든요. 국민연금 80만 원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보증금을 조금씩 깨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1년쯤 지나니 보증금도 거의 바닥났습니다. 결국 더 작고 싼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반지하 원룸이에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집입니다. 아내와 둘이 살기에는 너무 좁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동안 아내 순이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죠. 여보 괜찮아요. 집이 좁아도 우리 둘이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순이야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됐어. 그런 말 하지 마요. 누가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평생 고생만 한 아내에게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 주겠다고 다짐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처지로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그래도 체념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이제라도 뭔가 해야겠다 싶어서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72세 노인을 써주는 곳이 많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동네 마트에서 카트 정리하는 일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데 월급이 60만 원 정도 나와요. 아내도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오전에 몇 채씩 청소하고 오는데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벌어요. 연금 80만 원과 합쳐서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어요. 월세와 생활비를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체력적으로 버티기가 어려웠거든요. 72세 나이에 매일 나가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됐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분은 집까지 잃고 고시원에서 살고 있고 어떤 분은 건강마저 잃어서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건강하잖아.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돈은 잃었지만 건강과 부부 사이는 잃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어요. 물론 가끔은 후회와 분노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전세금까지 빼서 투자하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그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다행히 요즘은 일도 익숙해지고 수입도 안정되었어요. 크게 아프지만 않으면 몇 년은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돈보다는 건강이고 재산보다는 가족이라는 걸 말이죠. 요즘 같은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의 투자 얘기가 나오면 일단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특히 확실하다, 정부 지원 사업이다, 기간 한정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전 재산을 한 곳에 투자하지는 마세요. 저처럼 욕심 부리다가 모든 걸 잃을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나이에 맞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70대에는 수익률보다는 안전성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저는 그걸 잊고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박상민 생각이 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고생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그런 분노에 매여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보다는 남은 인생이라도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은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마트에서 만나는 손님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나누는 작은 대화들이 삶의 활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도 더 소중해졌어요. 좁은 원룸이지만 둘이서 차 한 잔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행복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에요. 하지만 그런 걱정들을 하루하루 견뎌나가는 것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완벽한 노후란 원래 없는 거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비록 큰 돈은 잃었지만 인생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건강하고 가족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예전만큼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의미를 찾으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헛되지 않으려면 다른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털어놓는 거거든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적어도 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다시 시작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투자, 검증된 투자만 하시기 바라요. 은행 금리가 낮다고 해서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지 마시고 연금과 적금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요.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